집은 숲을 보고 있었다. 서기나무 벽면을 등지고 창문 쪽을 바라보면 어둠이 숲을 통해 내려오는 것처럼 그늘이 먼저 내려왔다. 그늘이 먼저 닿는 면은 낡은 공책 한 권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 책등 부위에 각별한 흔적을 남겼다. 검은 철근으로 등을 묶은 공책을 가져온 사람은 리찬이었다. 대여섯 권이 같이 묶여 있었는데 배낭에서 세계사 연표를 꺼내다가 같이 나온 거였다. 표지를 열어보니 갱지의 거칠한 민낯에 요즘 세상에 유용하지도 않을 것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작 공책 주인의 이름이나 나이, 취향은 적혀 있지 않았고 강원도 홍천 고산에서 잣을 털던 사람이란 것 이외에 리찬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연고도 없이 신혼미상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그들의 물건을 치우는 일 또한 리찬이 하는 일 중 하나였다. 틈을 내서 덤으로 하는 일이라면서도 여태 하는 일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 국적도 다양한 사람들이 남긴 물건은 패딩이나 짧은 남방 등 계절이 뒤섞인 옷가지가 대부분이었고 낡은 공책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옷가지와 함께 태워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날 리차는 손으로 직접 만든 세계사 연표를 2층 계단 입구에 붙이며 공책은 잠시 보관해달라고 했다. 엄마가 죽은 사람 물건을 들고 오면 귀신도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목까지 사라져야 한대요.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빌어 사라진 사람을 하늘로 보내는 방법을 나에게 전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굳이 이곳에 놓고 가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사라진 사람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리찬이 글쎄요 라고 말을 흘렸다. 그 뒤로 리찬은 할 일 없이 공책을 뒤적이면서 불쑥 청년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이야기의 끝을 맺지 못하다가 슬그머니 공책을 다시 놓고 가버렸다.
낡은 철근으로 묶인 공책에는 구황식물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저장식물과 햇빛 그리고 반응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장하기 전 구황식물의 생태는 햇빛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저장식물 편에는 계절에 따른 저장 온도와 습도, 줄기를 떼어내거나 탈곡한 구황 작물의 저장 위치 등이 그림과 함께 적혀 있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내용은 전해준 사람의 이름과 그의 고향, 나이 등을 기록해 놓았다. 강원도 산자락에서 잣을 털던 사람이 어쩌다 남쪽 끝까지 내려와 실종되었는지, 그와 같이 섞여 지내던 사람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가 워낙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라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면 바로 죽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 말려 들어간다고 했다. 처음엔 말려 들어간다는 뜻이 분류할 물건이 뒤섞이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기계에 끼어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리차는 통속명도 못할 정도로 기계가 돌아가는 곳에서 일을 하며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리차는 고시학원에서 알게 되었다. 공통 과목인 한국사 강의를 듣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리찬이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어진 향차 탓인지 어디에선가 송진 냄새가 난다며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내 몸에 코를 가져다 댄 사람은 리찬이 처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셀프 사진관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내가 먼저 리찬을 불렀나? 어쩌다 노란 가발을 같이 뒤집어 쓰고 사진까지 찍게 되었다. 침울한 표정으로 그날이 누군가의 생일이며 기일이라고 했다. 시시콜콜 캐묻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생머리를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얼굴로 기리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였다. 첫날, 내가 뭐라도 속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 치킨집에서 고백을 하나 했다. 딸기잼 병뚜껑을 열지 못한다고 말이다. 리찬이 자신은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한다며 응수를 해왔다. 헤어질 쯤 내가 외계인이라고 추가 고백을 한 것 같은데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시답잖게 웃어넘겼다. 난 작정하고 왼쪽 손바닥을 펴 지문을 보여주었다. 융선과 융선 사이에 고립하지 않는 밋밋하고 매끄러운 지문을 쳐다보다가 자신의 엄마도 지문이 없었다고 했다. 주부 습진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저절로 닳아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때 리찬의 입에서
다른 존재의 말투가 섞여 있는 것처럼 익살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금은 심플하니 고생은 안 하겠네.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굵직한 선 하나에 덕담을 내뱉으며 밤하늘의 별자리 같은 자신의 손금을 펴보였다. 그날 보여주고 싶었던 속내용은 다 흘려버리고 조심스레 내뱉은 그 말이 외계인 방씨, 즉 외방씨라는 별칭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어렵게 꺼낸 고백은 허풍이 되고 말았다. 이후 리차는 말로만 외계인 취급을 해주었지 만만한 삼촌집에 들른 어린 조카처럼 적당히 예의를 지키다가 이제 제 집인 양 드러눕기까지 한다.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가끔 먹을 것을 사들고 왔는데 오늘은 오렌지 한 봉지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나는 공책을 넘기다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리찬이 냉장고에서 전날 사다 놓은 야쿠르트를 꺼내 마신 뒤 식탁에 앉아 조경학개론과 식물도감을 나란히 펼쳤다. 낡은 갱지에 적힌 내용은 햇빛을 받고 자란 구황식물이 저장식물 쪽으로 옮겨가면서 무언가 끝이 날 것 같은 구조였다. 반응편은 나와 사라진 그 청년과의 관계같이 저장식물과 햇빛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였다. 포도농굴처럼 흘러내리는 필체로 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독특한 필체 탓에 내 몸 한 부분이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단지 피라는 식물은 저장식물의 햇빛 반응편에 두루두루 언급이 되어 있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벼, 조, 수수, 콩과 함께 오곡의 자리에 올랐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씨알이 작고 맛이 나쁘다는 이유로 본연의 자리인 잡초로 되돌아간 식물이었다. 난 리찬이 벽에 붙여놓은 연표에서 신석기란을 찾았다. 쌀은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나 족장이 먹는 주식이었다. 피는 평민들 차지였는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왕성해서 기근이 들면 구황작물로, 시절이 좋으면 태초의 원시종으로 분류되어 잡초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 농경지에서 보이는 대로 제거해야 하는 인간의 주적이 된 이유는 피를 피로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난 포도농굴처럼 흘러내리는 독립된 한 문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리찬에게 피를 아느냐고 물었다. 리찬이 식물도감을 넘겨가며 벽과에 속한 식물 하나를 짚어 보였다. 엄마가 가장 많이 먹은 거예요. 어쩌다가? 뭐부터? 리살라. 리찬이 대답 대신 맥락도 없는 말을 가져다 댔다.
아프리카에서 온 은쿠 씨가 배합실 일을 마칠 때마다 푸념처럼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저주 섞인 듯 뱉어내도 라임처럼 운율이 따라붙어 리찬의 입에도 배었다고 했다. 인트락, 배합기, 어그로, 신호대. 리찬이 가져다 대는 단어는 현장 용어에 조경 용어, 게임 용어까지 섞여 내가 모르는 단어가 태반이었다. 외방시에 이어 이제 세계사에 등장하는 내용까지 끼어들어 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리찬이 이곳에 세계사 연표를 가져다 온 이유는 연패에 오른 사건과 연결된 부분을 검색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였다. 행정수행 능력이 뛰어난 외계인이라는 농담을 곁들였는데 단지 외우기 위해서만은 아닌 듯 보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연표예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리찬이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내어주는 것처럼 모처럼 생색을 냈다. 베껴 적었을지라도 리찬 손으로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며 만들었으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 리찬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원해 고등학교를 나와 9급 조경사 시험에 도전 중이었고 나는 행정직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고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쩌다 들르는 반장 아주머니와 야쿠르트 여사님이 매번 나에게 왜 집에만 있느냐고 물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둘러대다가 학원 등록까지 하게 된 이유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안정되고 선호하는 직업군이라고 하니 위험할 일도 없을 듯했다.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처럼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이상한 안도감을 주는 게 있었다. 메일 보낼 때 검정색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전날 보낸 세계사 파일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푸른색 파일은 처음이라서요. 자꾸 당황하잖아요. 보지도 않은 장면이 같이 떠오른다는 리찬의 말에 당황한 사람은 나였다. 나조차 푸른색으로 메일을 보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해피편에는 피해에 대한 관찰을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 수평으로 고르게 썰해질을 하지 않아 언덕처럼 흙이 올라오면 피는 어김없이 그곳에서 싹을 틔웠다. 난 썰해질이라는 낯선 단어를 되뇌며 다음 장을 넘겼다.
피가 있기 시작할 무렵 자칫 너그러운 마음이 일면 다음에 온통 피밭이 되고 마는데 피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이 없어서 농사를 망친 사건이 적혀 있었다. 최선을 다해 피를 뽑은 사람은 주인의 가족들이었다. 난 성실한 아버지가 아들인 기백에게 피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부분을 읽어나갔다. 나락은 한 번 몸이 꺾이면 다신 일어나지 못한다. 나락이 놀라지 않도록 발을 뗄 때도 조심해야지. 도둑의 발걸음처럼 잘 보아 익히거라. 벼가 무성한 골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부자의 뒷모습을 그려놓았는데 기교 없이 몇 번 근 선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진심을 내는지 알 수 있었다. 나쁜 피를 뽑아라. 나락이 다치지 않도록 교활한 피를 뽑아라. 행복한 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쁜 뿌리를 뽑아라. 아버지가 훑고 간 골엔 피가 자라지 않았다. 아버지는 쌍둥이도 아닌 것이 벼와 너무 닮아 구분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했다. 나락이 실하게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그제야 피는 평온한 땅속으로 돌아가고 주인이 잠든 새벽이면 제 집처럼 날아드는 비둘기 구구구구 비둘기야 비둘기야 구구구구. 주인은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 나락을 살피며 들판을 서성였다. 금음이 말썽이다. 세상이 어두우면 온 천지의 나락을 벼르는 나쁜 것들이 몰려온다. 어둠은 도둑들의 세상이라 금음이 말썽이다. 특히 피를 조심해라. 벼와 쌍둥이처럼 닮았으니 후대에 누가 왕인지 누가 종인지 헷갈릴까 그게 걱정이구나. 금음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행복해하면 천지가 뒤바뀌는 것이니. 피의 입장에서 피의 역사는 인간이 피를 능멸하는 핍박의 역사였고, 인간의 역사에서 피는 씨를 말려야 하는 전략의 역사였다. 노래 가사처럼 적어놓은 부분 아래에는 아들 기백이 땅의 무지에서 문제의 잡초를 키우지 않도록, 교활한 짐승들이 밭을 망치지 않도록 김평수라는 머슴을 붙여 현장 실습을 시킨 장면이 적혀 있었다. 그해 가을 함경북도 청진 사람인 김평수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 기백이 온 들판을 피밭으로 물들이고 말았다. 아들이 어디에 홀려 이를 그르쳤는지 햇빛편에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단지 피를 훑는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도련님에게 알려줬을 뿐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인은 듣지 않았다. 소나기에 진심을 담아 훑었다.
진심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주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애초 적개심과 원한이 없는 게 문제로구나. 손목을 잘라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두를 맡겼고 기백은 눈을 감고 김평수의 오른손목을 향해 작두를 내렸다. 아버지가 흡족해한 이유는 아무런 쓸모없는 왼손을 자르지 않는 아들의 영민함 때문이었다. 이후 김평수는 쥐도 새도 모르게 마을에서 사라졌고 기백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버렸다. 김평수의 비사리는 그의 피해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황금빛으로 들판을 물들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벽 높이와 키를 같이 한 연표 맨 위가 구석기 시대였고 맨 아래는 세계사 능력 검정시험 응시 날짜와 응시료 42,000원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구석기 시대를 보려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고개를 많이 꺾어야 했다. 그러면 텅 빈 공간에 한눈에 보아도 어수룩해 보이는 유인원 한 명이 막대기를 쥐고 서 있었다. 곧선 사람이라는 종의 명명과 함께 리찬이 손으로 직접 그려 넣은 것이다. 사실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은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였다. 내가 범우주적으로 치른 시험이나 자격증에 대해 리찬에게 말한다면 아마 특별한 능력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면접관이 묻는다면 글로벌 시대의 세계 시민으로서 균형감 있는 역사관을 확립하고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계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라고 답하면 된다고 모범 답안까지 알려주었다. 난 많은 가산점을 받아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했었다. 우주에서 날아온 미연 입자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였다. GPS 신호가 닿지 않은 곳에서도 더 미세한 입자를 이용해 존재를 추적하여 이를 상용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이 여태 질문이라고는 하지 않다가
넷플릭스를 보느냐고 물었다.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자 강은 이내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산속에 사느냐고 농담을 하기에 그에 맞는 답을 내주었다. 퇴근길에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주겠다고 친절을 베풀었다. 거절을 하니 이유를 물었다. 딸기잼 병뚜껑을 열려면 걸어서 가야 된다고 하자 조용히 조수석 문을 내리고 가버렸다. 며칠 뒤 강이 한 인물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외계인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어떻게 외계인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태연히 걸어다녀서 그냥 봐도 저절로 알게 된다고 비밀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머리가 아팠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 이내 알아챘다. 위온 입자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수신기를 몸에 지니고 건물을 오르내리는 실험을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이유는 나 때문이었다. 지상에서 지하 29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릴 사람으로 내가 지목된 것이다. 건물의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반복해서 오르내릴 거리는 내가 평소 걸어 다니는 거리보다 짧았다. 미세하게라도 나에게서 주파수를 잡아내지 못한 강이 마지못해 수신기를 받아 몸에 지니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령 입자네. 회사에서는 미혼 입자에 생겨난 중성미자를 그렇게 불렀다. 오로지 왼쪽을 향한 운동량만 발견된 특이한 그 존재에 대한 위치 추적 연구가 한창이었다. 그날 회사 홈페이지에 짧은 논문 한 편이 올라와 있었다. 성질이 중성이어서 서로 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 존재. 모든 만물의 몸을 통과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 입자. 너무 미약해서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별이 터지지 않고 빛나는 이유도 그 약한 존재 때문이다. 지구에도 미약한 그 존재가 가득하게 차 있다는 마지막 구절에 잠시 눈시울을 붉힌 사람은 뜻밖에도 강이었다. 그날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운동으로 몸을 다진 강에게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였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를 지나치게 초과한 도시로 회사를 옮겨갔기 때문이었다.
식탁에는 리찬이 벗겨놓은 오렌지 껍질이 쌓여 있었다. 난 어진 양차를 따라 리찬 옆에 앉았다. 회사를 그만둔 뒤 냄새에 끌려 들어간 약재상에서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오히려 그런 게 있느냐고 묻고는 대신 냄새를 없애는 차는 있다고 했다. 방아씨와 미나리 씨앗과 정향을 말린 어진 향차는 특유의 광물 냄새를 없애줄 것 같아 사온 거였다. 어머니도 어려서부터 피살이를 많이 했는데 그걸 훑어오다가 많이 맞았대요. 그때 웃음이 터져나와 더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윈니도 그때 빠진 거라. 리찬의 입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떠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섞인 어머니의 특이한 말투가 자신도 모르게 배었다고 했다. 엄마가 윗입술을 들어 보이지 않아도 텅 빈 잇몸이 그냥 보였어요. 고향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일가 친척이 없고 윗지방에서 중국을 떠돌다 들어와 전라도에 살 땐 그곳이 고향이었다가 충청도에 살 땐 섞여 들어가서 그곳이 또 고향이 되었고 눈을 감은 이곳이 마지막 고향이 될 줄 어머니도 몰랐다고 했어요. (1974년이었다) 내가 16살 때 그쪽에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 왔는데 거기서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잡혀갔더랬지. 그래서 긴 이름 대신 모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을 풀어서 노래처럼 외우고 다녔다고 했다. 모 아저씨는 초인적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지나가는 발자취마다 불을 남기며 정복에 정복을 거듭하여 전진하는 전능한 전사. 마치 군가를 부르듯 리찬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다. (1982년) 산둥성을 떠돌다 죽을 고비 넘기고 오니까 그 사람이 또 떡하니 여기 와 있더라니. 지금도 잊히지 않구만. 새카마이 두둑하게 생긴 모 아저씨는 초인적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전진하는 전능한 전사.
모 아저씨도 피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같은 처지나 순진한 생각을 했지. 리찬이 원예 학교에 가게 된 이유는 평생 먹은 풀 종류만 해도 풀책 한 권은 넘을 거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는 아침에는 다람쥐였다가 낮에는 오솔이었다가 밤에는 쥐가 되고 또 하루는 곰이 되고 어쩌다 사슴이었나 보네. 다람쥐, 곰, 사슴. 내가 마치 엄마가 좋아하는 것처럼 리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리찬이 놀리듯 하는 그 말을 엄마가 참으로 좋아했다는 것이다. 피를 훑어오다가 주인한테 맞을 때는 차라리 두더지나 쥐였으면 했더라니. 주인이 없으니 맞지는 않지. 하루는 하도 맞아 정신이 깜룩해지다가 순간 쥐와 눈이 마주쳤더랬는데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단 말이지. 집이 어디 매냐고. 너무 태연하게 땅속으로 쑥 들어간가 했더니 문 입구에서 빠꼼하게 뒤를 한번 돌아보대. 그게 희한하더라니. 내 몸이 들쥐만큼 작아지더니 그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데 가가 문을 닫았더라면 나는 못 들어갔어. 엄마는 땅속에 무슨 문이 있다고. 있다 해도 그때 일이 여전히 생생하니. 피밭에는 유난히 쥐가 많았다. 어데 그뿐이더냐. 쥐네, 두더지, 다람쥐, 산비둘기, 지렁이, 멧돼지, 곰팽이. 곰팽이? 그때 빨려 들어갔다는 그 세상을 종종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었는데 리찬도 처음 보는 그림이었다고 했다. 이름까지 적어 넣은 데다 너무 미세하게 표현을 해서 꼭 있는 세상 같다는 것이다.
곰팽이 집은 세상과 다 닿은 것처럼 문이 천갈래 만갈래였지. 문이 천갈래 만갈래? 내가 다시 물었다. 리찬이 곰팡이에 대해 묻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라고 했다. 저와 10년 터울 형을 들판에서 잃었대요. 저도 들판에서 태어났다는데 한번 말했다가 애들한테 원숭이 새끼라고 놀림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들판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해 피를 능가하고 알맹이가 실하게 열리는 새로운 종자가리가 한참이었다. 윤기가 흐르고 맛도 더 좋은 종자라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고자씨지. 희한하게 그 밭에 피가 자라지 않더라니. 어떻게 내 속을 알고 짜투리 땅에 공동묘지처럼 피무덤이 생겼더랬지. 그것도 들킬까봐 금음날 새벽에 피를 훑으러 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새끼까지 데리고 와서 먼저 그러고 있더라니. 숲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날이 밝아오더라구나. 거짓말. 사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어? 야가 모르는 소리 한다. 새끼 뱀 몸인데 더 먹지를. 그 말을 곱씹는 엄마의 표정을 휴대폰으로 찍은 게 있다며 리찬이 갤러리를 열어 보였다. 입을 벌리지 않았어도 빈 공간이 어디인지 짐작이 갔다. 리찬과 노란 가발을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던 날은 죽어서 태어난 형의 기일이라고 했다. 피를 훑던 금은밤을 생시와 몰시로 정한 것이다. 자신이 난민으로 떠돌다 사라진 청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리찬이 덧붙였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데 다시 며칠이 걸렸다. 혼자 이 나이를 지나가려니 미안해서요. 우리 형이라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폐업기에서 사라진 그 형들도 그렇고요. 내가 리찬을 만난 그날 일을 이제야 털어놓았다. 리찬이 한숨까지 쉬어가며 다시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누구도 기록할 수 없는 사라진 존재를 온몸으로 기록하는 것 같았다. 어떤 주인은 귀퉁이 비밭을 슬쩍 내주기도 하고 어떤 주인은 손바닥만한 비밭을 갈아엎기도 하고 같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도 누군 운이 좋아서 주인이 됐고 누군 악바리 같이 일을 해서 주인이 되기도 하고 누구라도
주인이 되면 또 코딱지만한 피밭을 갈아엎기도 하고, 또 누구는 슬쩍 내주기도 하고, 또 누구는 손목까지 자르고. 자르더라도 누구는 먹고 사는 손을 자르는 놈과 먹고 살라고 다른 편 손을 자르는 놈. 사람이라는 종자가 참으로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말이다. 누구라도 원한과 적개심을 갖고 비살이를 하면 그거이 가짜 주인인기라. 리찬과 천재등로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0시였다.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 사이를 걸어 고시촌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휴식인 셈이라고 했다. 난 다시 공책을 펼쳤다. 포도농굴처럼 흘려 적은 반응편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구황식물인데도 단지 찔레나 엉겅퀴를 좋아하는 사람이 게으르게 식물과 사귀는 것처럼 태연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전편에서 사라진 기백이 등장하여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단순한 선에서 내가 기백을 발견한 것은 햇빛편의 도둑의 발자취 그림을 몇 번이나 뒤적여 보아서였다. 김평수와 같이 기백의 손도 오른쪽이 없었다. 그 혼란함 속에서도 갱지 위에서 골을 일궈 피가 자랄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검은 철근의 매듭 부분이 터진 것은 저장식물 편을 다시 펼칠 때였다. 밭의 이랑처럼 등을 묶은 낡은 철근은 골마다 여름 매듭으로 묶여 있어 몸의 어느 부분이 터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난 공책을 수습해 추린 뒤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모처럼 월차를 쓴다는 리차는 한껏 멋을 내지도 않았고 늘 메고 다니는 배낭은 평소보다 더 불룩했다. 리차는 그곳에서 벚나무의 개화를 알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고 하늘도 두루두루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상청 마당까지 올라와 하늘을 보아야 하느냐고 물으니 리찬이 멋쩍은 표정으로 벚나무 앞으로 갔다. 폈어도 벌써 폈을 텐데 라는 리찬의 말에 어디에나 서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의 나무 한 그루를 올려다보았다. 리찬이 등 뒤의 배낭을 나무를 향해 한번 축혀 올리며 아쉬운 듯 고개를 돌렸다. 홍천에서 잣을 털던 사람이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글쎄, 나중에 이곳을 기지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지구의 떨군 동족을 언젠가 찾으러 오지 않겠어요? 내게 커다란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리찬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리찬이 천체 망원경 앞으로 나를 데려갔다. 내가 외계인이라 하니 외계인병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러는 모양이었다. 천문대도 아니고 기상청이라니. 언젠가 리찬이 넋두리처럼 한 말이 떠올랐다. 진짜 외계인이라면 지구의 방이 하나 비는 건데 사물함이 비는 거와 같잖아요. 그 복잡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기상청에서 돌아왔을 때 남서쪽 마당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숲의 완충지대인 그곳에는 어린아이 키만한 나무 한 그루가 자랐다. 지난 겨울 폭설을 뒤집어 쓴 나무를 부르는 호칭은 그냥 나무 한 그루였다. 올봄 제스민이라고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리찬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꽃나무라고 했다. 베이징에서 그 꽃을 팔던 누나가 사라져서 동생만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십여 년이 흐른 지금도 누나의 생사를 모른다고 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도 돼요? 기상청에서 내도록 등에 메고 다니던 배낭을 마당 한 구석에 내려놓으며 리찬이 물었다. 배낭에서 내놓은 것은 남자의 옷가지였다. 이것 좀 태우려고요. 쪼그라들었던 패딩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고시원에서는 태울 수가 없어서요. 몇 번 태우다 신고를 해 혼쭐이 난 적이 있거든요. 옷가지로도 몸피가 얼마나 작은지 눈짐작이 갔다. 리찬이 눈으로 마당을 찬찬히 훑더니 제스민 나무 옆 조그마한 흙무덤으로 갔다. 그곳으로 인색하게 해가 지나고 있었다. 그 아래 옷가지를 놓고 불을 붙였다. 불길은 쉽게 타올랐다. 모닥불을 피운 곳도 아니었는데 그 주변에 둘러서게 되었다. 리찬이 작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타들어가는 옷가지를 뒤적이며 불길을 일궜다.
그 공책 좀 주시겠어요? 마지막 절차인 양 리찬이 말했다. 세상에 하나뿐일 텐데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요. 기지국처럼 이곳으로 공책을 가져온 이유를 이제야 됐다. 다시 또 배합기 안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쏠려 들어간 사건은 리찬을 통해서가 아니라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다. 리찬은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자신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미를 반죽하는 일은 단순한 듯 보여도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사고가 나면 도와줄 사람이 늘 같이 있어야 하는데 윗사람이 바뀌면서 그 일을 그 친구가 혼자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간 작업인데도 불이 너무 밝았어요. 집에 가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려요. 얼마 전에는 은쿠시 손이 끼었어요. 6살 때부터 광산에서 코발트 캐는 일을 했는데 그 광물은 땅의 기운을 가졌대요. 배합기 안에서 밀반죽을 만질 때면 맨손으로 코발트를 캐던 생각이 난다고. 흙을 끝없이 훑어야 하는데 그 감촉이요. 소리로 온다고 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버텼대요. 리찬이 전해주는 은쿠시 소리에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다. 병원에 입원한 은쿠시가 퇴원을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잔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엄마가 책 한 권 분량의 잡초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들판에 두더지, 쥐, 들깨나 고양이까지 먹으면 형을 낳았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털어놓으셨어요. 같은 처지에 그게 걸린다고요. 편히 가시라고 했어요. 리찬은 잔불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곳으로 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내 입에서 그곳에 대한 막연한 찬미가 튀어나왔더라면 리찬은 날 외계인으로 인정했을지도 몰랐다. 공책 좀 주시겠어요? 난 미적거리다. 등을 묶은 철끈이 끊어져서 지금은 안 되겠다고 대답했다. 아무리 묶으려 해도 안 된다며 손바닥을 보여주었다. 공책을 내놓은 것은 리찬의 의심을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도저히 묶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였다. 리찬이 공책을 넘겨가며 마지못해 매듭 부분을 살폈다. 몸의 어느 부분이 터졌는지 보이지 않는 매듭이 많아 리찬도 알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저절로 사갔는지 사람의 손을 타서 사갔는지는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리찬이 불길 속으로 공책을 던져 넣는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묶으려면 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찬이 막대기로 흙을 끌어와
잔불 위에 덮었다. 리차는 초라한 제의를 마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등을 대고 잠시 눕기는 해도 리차는 매번 쑥쑥한 숙소로 되돌아갔다. 리찬과 연락이 끊긴 것은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면 리찬의 신변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 내가 세계사 능력 검증 시험을 치게 된 것은 리찬과 응시 장소가 같아서였다. 교실을 돌았지만 끝내 리찬을 찾지 못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연표라는 리찬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근현대 사건의 연도를 맞추는 문제를 2개 틀렸다. 리찬이 연표에 자신의 역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리찬에게 관련된 일이 벌어진 해일 텐데 내가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었다. 리찬이 가져온 오렌지 하나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쌓인 재활용품을 내놓다가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만났다. 비닐봉투에 수북하게 담긴 야쿠르트 병을 보더니 요즘 그 청년은 왜 안 보이느냐고 했다. 시험에 붙었느냐는 말보다 더 우울한 질문이었다. 그녀가 헬멧을 쓴 채 전동 카트에서 내려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여기 사람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처음이라 얼떨결에 진심을 내고 말았다. 아니요. 그렇지. 내가 잘 봤네. 집둘레를 한번 훑더니 방향이 북쪽으로 앉아있다고 했다. 음기가 세서 사람한테는 그 방향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무엇이든 알려줄 것처럼 헬멧을 고쳤었다. 오렌지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 방치하고 있던 터라 고민 끝에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보고 해가 드는 쪽에 묻어주라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짬짬이 광합성을 하라고 일러주었다. 광합성이라니. 그 청년이 다시 오면 내려오지 말고 받아 먹어봐요. 내가 올라갈 테니. 오후 무렵 마당을 살피다 짧게라도 해가 지나는 곳을 발견했다. 제스민이 있는 자리였다. 난 그곳에 흙을 파고 썩어가는 오렌지를 묻은 뒤 의자에 앉아 햇빛을 쬐었다.
숲으로 나 있는 창을 열면 감당하지 못할 냄새가 풍겨온다. 리차는 그 냄새가 두엄 냄새라고 했고 난 유령의 냄새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집이라 문을 닫아도 창틀 어디에선가 늘 바람이 새어들었다. 미세하지만 숲에서 새어들어오는 그 소리는 우주에서 나는 소리처럼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그런 소리를 어디에선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리찬이 있었다면 천갈래 만갈래 소리라고 했을지도 몰랐다. 난 끝없이 펼쳐진 그 공간을 꿈결처럼 가로지르며 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서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사방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어진 양차 냄새만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애초에 그 사람인지 리찬의 말대로 우주로 보낸 그 존재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작은 몸체만 타버린 옷가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 몸으로 잣나무 꼭대기에 올라 막대기를 휘저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그는 텅 빈 공백에 리찬이 그려놓은 곧선 사람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제야 난 그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경망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위해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말처럼 들렸다. 이 시간에 불쑥 나타나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난 리찬에게 보낸 푸른색 메일을 떠올렸다. 푸른색을 말씀하시는군요. 두꺼운 말입니다. 그는
공책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리찬의 말대로 통성명도 못할 정도로 기계가 돌아가는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의 물건이라고 했다. 공책의 주인이 그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사람 주변으로 푸른 빛이 돌았다. 작은 잣송이처럼 뭉쳐진 오른손의 형체가 흐릿하게 드러났다. 왼손에는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새벽에 새가 날아 울었다. 난 딸기잼 병뚜껑을 열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가 주방 쪽으로 자연스레 걸음을 옮겼다. 난 주방의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사물이 자신의 빛을 내고 있었다. 난 냉장고에서 야쿠르트를 꺼내 빨대를 꽂은 뒤 그에게 내밀었다. 그가 리찬의 자리에 앉아 야쿠르트를 마셨다. 냉장고의 계기판에 푸른 불이 잠시 들어오며 그의 뭉툭한 오른쪽 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진 양차 뚜껑을 열자 향긋한 향내가 주방에 퍼졌다. 난 찬물을 우려 그의 앞에 앉았다. 어디선가 송진 냄새가 납니다. 나는 리찬처럼 그의 몸에 코를 가져다 댔다. 그는 공책을 가지러 왔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난 지금은 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새가 울었다. 난 왼손으로 딸기잼 병을 잡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쥔 채 시계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껏 돌렸다. 그는 열리지도 않는 병뚜껑을 반복해서 돌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이 시간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내가 병뚜껑을 열다가 사라진다 해도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병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난 딸기잼 병을 내려놓고 수습하지 않은 공책을 그에게 내놓았다.
그가 낡고 남루한 공책을 찬찬히 훑었다. 저도 펼쳐 읽다가 묶은 적이 있습니다. 묶으려면 다시 풀어야 하는데 그러다 100번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그의 주변으로 여전히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천갈래 만갈래 암흑천지인 그 세계에도 요정이 있고 악당이 있고 전서기 같은 비둘기도 있고 문지기도 있지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말했다. 모부투. 제스민.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이군요. 그는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가 끝없이 펼쳐진 그 공간을 향해 서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연표의 꼭대기. 구석기 시대를 만나는 지점은 계단의 끝부분이다. 그곳엔 곧선 사람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혼자 서 있었고, 맞은편 벽에 걸어놓은 거울에 유령처럼 고개를 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응쿠씨 이야기를 하던 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리찬이 천재등로 19번지로 나를 이끌었다.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 아래를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기에 여자친구를 만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리찬이 흔한 가로수 한 그루 앞에 서더니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녀를 알아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난 평범하고 수수해 보이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리찬이 은쿠씨처럼 아 하고 소리를 내자 그녀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하고 대답을 했다. 어떻게 그토록 홀리듯 서로 눈이 맞을 수 있단 말인지. 난 옷을 갈아입었다. 아직 어둠이 깔린 마당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골목 입구에서 101번째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